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1월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이고요. 또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부가세와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만 좀 모아서 정리해보고 이 모르면 손해인 절세 꿀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세무사이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만 해도 힘든 걸 두 개나 자격증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무관계로 여쭤볼 거니까 세무사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국세청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뭐 903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903만 명 중에 법인 사업자가 126만 명, 네. 개인 사업자가 777만 명 정도입니다. 네,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 미가공 식료품이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네. 면세 사업자분들은 제외되고 네. 과세 사업자분들만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빼고 나머지 그 법인 사업자 126만 명, 개인 사업자 777만 명이 이번에 이제 신고 맞습니다. 대상자인데 네. 원래 그 1월 25일까지 확정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납부까지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25일이면.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로서 여러 번 해본 분들은 네. 조금 이제 부가세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 네. 물건 살 때 뭐 부가세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사님. 부가세는 사실 10%라는 단위 세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단순해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네. 저희가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부가가치, 창출된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 네. 저희가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 저희 소비자들이 세금 어떻게 보면 물품을 구매하면서 10%에 대한 부가세를 다 부담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이 부가세 전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우리가 그 네.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그 사업자가 네. 그 보합세가 포함된 그 금액으로 팔고 네. 그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부가세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10% 정도만큼을 국가에 하나하나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사업자가 부가세를 잠시 네. 맡아두었다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 납부한다고 보시는 그 구조가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세는 매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 정확합니다. 이윤에 대한 세금이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돈이 아니고 네. 손님이 잠깐 맡겨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매출세액이면 그럼 팔 때 저희가 이제 네. 그 매출세액, 저희가 매출하면서 발생한 이제 매출세액들이고요. 네. 매입세액은 저희가 사업자들로부터 사오는 상태 그 거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사업자들한테 사오면서 부담한 부가세도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공제한다는 그 뜻입니다. 네, 제가 그럼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네.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네. 소비자에게 미리 받았던 부가세. 네. 그게 이제 매출세액이고 그거는 이제 받았던 거니까 네.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저도 다른 데서 뭘 사와서 팔아야 원재료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물건을 살 때 원래 팔았던 한 네. 사람한테 제가 냈던 부가세를 네. 돌려받는 차감해서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최종 부가세 납부세액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듯한데 또 정리를 해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어렵다고 표현한 거는 이게 저희가 소비자한테는 신용카드 등 형태로 해서 거래가 잡히지만 사업자 간에는 사실은 부가세 안 떼고 뭐 이렇게 부가세 빼고 현금으로도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뭐 당연히 불법적인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지지
것이지만 부가세에서 매출세액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이 또 커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서 부가세를 납부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자 간의 거래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형태로 양성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아까 777만 명, 네, 777인데 네. 개인 사업자들도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아주 큰 업체를 운영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뭐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좀 많이 다르겠죠?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 777만 명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일반 과세자가 528만 명, 그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249만 명으로 네. 간이 과세자가 개인 사업자의 30%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럼 간이면은 뭔지 좀 간편할 것 같아요. 쉽고. 네, 네. 어떤 겁니까? 간이과세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어떤 납세 의무에서 조금은 혜택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네. 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네. 간이과세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일반 과세자랑 달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금 거. 말씀드렸던 일반 과세자랑 달리 네.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예. 약 15%에서 40%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원래 매출이 있고 매입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아까 네. 말씀드린 나머지가 부가가치잖아요. 네. 근데 음식 전문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의 부가가치율을 잡아놨고요. 네. 부동산 임대업은 40%의 부가가치율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는 계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수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간편하게 해주고 부가세 납부 계산도 훨씬 간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아까 그 음식점이든 뭐 부동산 임대업이든 퍼센트는 좀 다르지만 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네. 이제 부가세율을 곱하면 맞습니다. 더 저기 부가세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1.5에서 약 4% 정도의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래는 10%인데. 원래는 10%인데 아. 물론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일반 과세자분들도 부담하시는 부가세가 10%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은 매출액의 전체 10%는 아니고 한 이분들도 한 5% 정도 부담하시긴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이제 처음에 8천만 원 미만일 것 같다 할 때 네. 처음에 사업장을 열 때 네. 간이과세인자인지 일반과세인자인지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8천만 원보다 많을 것 같았는데 네. 떨어지는 경우는 어떡하죠? 간이과세자로 이제 그때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신규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초기에 내가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가 될 것 같으니까 간이과세자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로 하게 되면 좀 불리한 점은 저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좀 불리합니다. 제가 네. 신규 사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규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인테리어도 하고 공사도 하고 시설도 하고 이런 매입세액이 비용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데 심플하게 1억 정도의 인테리어랑 시설 공사비 물품비만 들었다 하더라도 네. 매입세액 공제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럴 때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해서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조기에 환급받으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한 면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는 아니고 아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나 이제 법인세를 뭐 신고 납부할 때 이럴 때 비용 처리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법인을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네.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때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거 부가세에서 네. 그게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둘 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네. 유사하지만 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뭐요? 우선 설명드리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인건비입니다. 네. 저희가 인건비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 항목인데 네. 저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인건비, 즉 비용을 월급을 줄 때 부가세를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건비가 빠지고 네. 또 접대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접대비도 사실은 이제 한도에 이제 이내인 금액은 다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 네. 부가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접대비 관련된 게 다 불공제고 네. 세 번째로는 또 가장 큰 차이는 차량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들은 다 이제 대부분 사업과 관련되면 다 차량 관련된 비용을 인정을 받지만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특별하게 경차나 카니발 등 9인승 차량 등 일부 차종에서만 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에서는 사실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도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뒤집은 게 다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지만 네. 소득세 신고할 때는 당연히 비용 인정으로 항목되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내가 필요경비로 다 인정을 받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부가세도 이 정도 조금밖에 안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네. 실제로는 이런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사업자분들이 매입세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게 더 많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청취자 8275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3개가 있는데 한 개나 두 개로 합치는 게 좋은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업자가 이분이 운수업도 하시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시고 도소매업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업자의 그 각각의 어떤 수입이나 매출 매입에 따라서 다른 건지 무조건 합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개 다 개인 사업자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개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에선 당연히 다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 세 가지를 합치고 안 합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부가세나 아니면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입장에서는 금액도 좀 분리를 해야 되고 네. 신고 관련해서도 운수업과 관련된 비용과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도소매업과 관련된 비용이 다 구분될 텐데 네. 이 모든 게 하나의 사업자로 합쳐져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네. 솔직히 관리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현재 구분된 형태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특별하게 불리한 점은 없고 네.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좀 많이들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세무사님? 우선 첫 번째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입세액 받은 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거를 발행받으시면 당연히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품 구매를 다 카드로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면은 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체를 다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다 불러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용 등록카드를 반드시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네. 직원 명의 카드로 사용한 거를 저희가 사장님들이 정산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면 당연히 공제 가능하니까 그렇군요. 영수 모아서 첨부해 주시고 다만 제가 아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등록 이전에 사용한 부분들이 안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신용카드사에 확인해서 엑셀 같은 거를 파일을 다운받아서 첨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본인 핸드폰 번호를 아직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번호를 사업자 등록 번호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사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셔 놓고 네. 이메일로 이제 전달을 받으시면 네. 내가 전자 이메일로 받으니까 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세금 계산서가 맞는지 전자 세금 계산서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써있죠, 위에. 다 써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가세 마지막 신고할 때 내가 어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빠진 건 없는지 네.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카드 매출을 뭐 공제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신용카드 매출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하다 보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그 홈택스 들어가면은요 상단에 쫙 있고 네. 각
하나씩 클릭한 밑으로 또 엄청난 항목이 나와서 네. 도대체 이거 아무리 눌러야 되는지 뭘 모르죠. 눌러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네. 되죠? 네. 홈택스 들어가 보면 네. 목록도 정말 많고 정확하게 어떤 항목을 클릭해야 하는지 자료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홈택스에서 올해 1월 12일부터 세금 비서라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네네. 홈택스에서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클릭만 하면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네.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근데 홈택스에서 불러온 자료에서 내가 부가세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빠진 건 없는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물론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그럴 때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희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뭐 특별한 소상공인 지원제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지금 요즘 잘 아시지만 건설제조업, 많이들 중소기업과 힘들어하시죠. 네. 음식, 소매, 숙박업, 코로나 때도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이 등 128만 명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는 걸로 연장을 했는데요. 네. 신고는 여전히 1월 25일이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돼요. 네, 신고는 1월 25일까지 무조건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만 네. 원래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네. 납부 자체만 이렇게 지금 선정된 분들한테만 3월 25일까지 연장을 해드렸으니 납부를 이제 좀 2달간 어떻게 보면 이자 상당인 만큼의 여유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당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이제 선정돼서 문자가 발송됐다고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혹시 부가세 관련해서 세무 전문가로서 좀 꼭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 저희가 영수증에 10% 상당액이 부가세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는데 네. 이 돈이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가에게 납부할 돈을 잠깐 예치하고 있는 현금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든 뭐 거래처에 납부할 돈 때문에 그 돈들을 먼저 쓰다 보면 사실은 부가세 납부기한 때 갑자기 부가세 상당액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그렇죠. 납세자분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략 매출액의 3에서 5% 정도는 부가세로 납부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여윳돈을 보관하시다가 네. 저희가 1월 25일, 뭐 7월 25일 이런 부가세 납부 기한 때 네. 꼭 부가세 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부가세가 자금 압박이 있으신 경우에 신용카드 납부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현금이 없으시면 물론 0.8%의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네. 카드로라도 꼭 납부하시는 게 체납을 안 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일단 8%를 붙고요. 신고를 안 하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기 때문에 네.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정말 신고를 할 줄 잘 모르겠다 하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 부가세 신고만도 의뢰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양공제 항목에 네. 인적공제에서 부모님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넣어도 되는 건지 막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부모님 직계 존속의 경우 나이 요건이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근데 1년간 1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 진짜 거의 은퇴하셔서 소득이 아예 없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이번에 주택을 파셔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네. 그 소득이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라면 소득 요건을 불충족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외해야 됩니다. 네. 단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은 네. 또 그 종합소득 금액 그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 금액이 12억 원 이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네. 요건을 충족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현금이 생겼다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또 분리과세 되는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던가 연금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뭐 1,200만 원 이하라서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에는 네. 종합소득 금액의 100만 원 이하란 요건은 여전히 충족한 거기 때문에 부양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꼭 모시고 살아야 부양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고요. 물론 다른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네. 원래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부양하고 모시는 그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고 하는 경우에는
더 소득이 많은 다른 자녀에게 사실은 부양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소득 요건 이런 거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그 소득 요건을 충족했는지 안 충족했는지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부모님에게 소득 발생이나 그 분리과세 여부, 종합소득 금액 여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네.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소득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택 관련 공제에서는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이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에 대해서 40% 공제 이런 네. 공제들이 있는데 그 공제들의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과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럼 그게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소득으로 잡힌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무주택 세대주야 적용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상속주택을 하나 생겨버리면 저희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보니까 종합소득 공제의 아까 요건들 40% 공제 이런 것들을 그럼 못 받는다. 지난해 상속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됐다. 바뀌면 그러면 주택 관련 소득 공제는 못 받는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만 네. 저희가 단독으로 받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동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지분이 1%라도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네.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들은 그 주택수로 안 보기 때문에 네. 그 1%라도 더 많은 사람만 1주택자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택과 관련된 판단도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이 더 생겼다고 해서 소득으로 더 잡히는 건 아니죠?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100만 원 요건을 만약에 따시다 보신다면 저희가 그 주택과 1주택자 그다음에 9억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희가 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과세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부분에서는 종합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 여전히 안 한 걸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주세요. 연말정산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요건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또 그 홈택스에서 다 불러오기를 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요건들은 본인이 서류 제출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계 담당자분들에게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놓치거나 고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부가세나 연말정산 같은 게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5년까지 다 가능합니다. 두 개 다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다솔의 안원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